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의 한현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 제가 새로운 용어도 좀 만들고 그랬고 부제로서는 공공의료 데이터의 가치까지라는 제목으로 제 제목을 받쳐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여 년 전에 이 분야가 뜰 거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성공한 모델이 별로 없다고 저는 최종 판단이 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저 소개고요. 인간의 진화적인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진화를 해왔죠.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이제 비로소 현생 인류가 태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 사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이런 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미래 예측 가능성, 생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호모라는 뜻이 현생 인류와 직계 조상을 포함하는 분류의 언어를 의미하거든요. 요즘에는 현대인들의 행동학적 특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하는 거, 그리고 하빌루스 손재주가 있는 인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리고 디지쿠스, 모빌리쿠스, 그리고 프롬포트쿠스까지 아주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현재에 오면서 이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 이런 용어들로 자꾸 새로운 사회학적인 용어들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호모 헬스쿠스,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하는 인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건강을 추구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건강한데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물론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운동도 하고 건기식도 먹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저변 확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그동안 인류는 새로운 생존 도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면 호모 사피엔스에서 다른 이전에 있던 인류와 좀 달랐던 게 이 도구의 개발이라는 거죠. 이 도구의 개발에는 재화의 저장, 그리고 집짓기, 무기, 교통, 저기 맨 끝에 보면은 건강이라는 도구들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들이 많고요. 먹고 자고 보고 듣고 싸고 이런 것까지 포함한 맨날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일도 여러분들 맨날 하는 사람들 있지만 좀 그렇죠. 그냥 자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교통수단이 발달했고요. 놀고 거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가끔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는 맨날 씻지만 가끔 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꾸고 번식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건강, 이 건강을 체크하는 게 이쪽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기 가끔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연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가끔 사용하는데, 그리고 아파야 사용하는데, 이게 과연 비즈니스로 성공할까? 근데 이 앞쪽에서 보면은 먹고 자고 보고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갈수록 이제 값어치가 조금씩 이제 비싸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본능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이런 고차원적인 욕구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를 한데요. 이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저런 도구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도구들이 다 이 스마트폰 속으로 다 이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도 좀 이야기를 할 거지만은 우리나라 그 앱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위가 여기 이제 발표하신 이제 카카오가 지금 현재 1위 앱이고요. 유튜브하고 네이버 이게 이제 2위 앱이고, 이 중에서 이제 건강 관리 관련된 앱을 하나 보면은 저기 빨갛게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있죠. 저게 삼성 헬스, 저기 유일한 100위권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앱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 관련 앱을 사용하고 있네.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갤럭시 그쵸 워치랑 같이 연동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게 생각보다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앱들을 잘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앱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다 통합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그러니까 서브 앱들이 구동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나 이거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앱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앱들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 여기에서 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아래 보시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 아래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도 하나 또 그 링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가끔 사용하는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게 하나의 앱으로 이게 통합되는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 혼합 구독 방식으로 지금 앱들이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슈퍼 앱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과 헬스케어가 연결되고, 뭐 헬스케어와 어떤 다른 것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앱을 사용해서 서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꼭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기서 뭔가 상생적으로 만나서 소비 활동, 판매 활동, 그리고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성장하니까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승자독식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이제 규모의 경제 면에서 이제 큰 애들이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앱들의 특징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슈퍼 앱들을 보시면은 자주 혹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건강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들, 앱 환자들 또는 의사들을 상대로 뭐 이 특정한 의료 분야에 있는 앱을 만들고 있죠. 애플리케이션들 만들고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자들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쵸. 이제 우리가 그 꿈꾸는 세상은 건강인들조차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해야지 대중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세상은 이게 건강할 때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는 인간, 이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세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질병에는 이렇게 좀 메커니즘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큐트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고 또 크로닉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고, 이거는 어큐트한 거는 뭐 감염병 같은 거고, 크로닉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해가는 그런 질병인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어큐트한 질병은 이제 한번 스팟을 한번 딱 찍는 질병들이 대부분이고, 크로닉 질병들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가면서 얘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니까 라이프로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런 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 노인들이 그 노년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2.9% 정도밖에 안 됐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이었는데, 저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2070년도에는 노인만 46% 이상, 거의 50% 육박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7.5%를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젊은 층이었다고 생각을 든다면,
이제 미래에는 저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세대가 나이가 들면 이제 저 시대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타겟층들이 이제 젊은 사람에서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는 3, 40대가 이제 주 타겟이고요. 옛날에는 다 20대, 10대, 20대 이런 분들이 타겟이었는데 지금 40대, 50대들이 거의 다 이제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앱 전용 앱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고, 뭐 시니어들 서로 만날 수 있는 저런 앱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 인생은 60부터 해서 시니어 산업이 굉장히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크로닉한 질병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아픕니다. 당연히 아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얘기할 땐 태반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을 거니까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시니어와 아픈 시니어가 있을 텐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작은 병이라도 다 앓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도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아플 겁니다. 여기저기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의료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의료인을 많이 양성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에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 같은 걸 많이 만들 것인가. 의료인을 많이 양성하고 나면은 이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의료 인공지능이나 이런 테크놀로지 개발에 의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건강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근데 저희 의료 인공지능이나 전 디지털 헬스케어에 많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자, 이게 아프면은 청춘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자지 왜 이게 청춘입니까? 아프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픈 거고, 200세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100살까지 다 사세요. 근데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건대 2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허황된 생각이 아닌 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연령은 50대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80대, 90대까지 됐잖아요. 인간의寿命이 10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2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2배가 더 증가할까요?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또 아픈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별로 산업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저 뭐 금융이나 저 통신이나 저런 여행이나 레저 저런 산업은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보시면은 공공이랑 의료 분야는 아직까지 디지털화가 굉장히 안 돼 있는 분야라고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공은 그나마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의료라는 분야가 아직까지 저기 아래 내려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기는 한 것 같고요. 요 옆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플랫폼들을 저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 삼성헬스가 1등이고요. 근데 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역사를 보면은 저렇게 뭐 1990년대부터 그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저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DTX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블록체인 생성 AI 저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생각보다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고 올해는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산업화로 성장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장을 저 분야가 분명히 앞으로 나갈 방향이 많은데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슈퍼앱까지 나오진 않았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의료 데이터의 이 R&D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생성 수집, 저장 공유, 유통, 분석, 서비스, 검증, 평가, 이러는 저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게 뭐 부처별로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돈만 쏟아부었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모델이 많아서, 그 앞서 해주셨던 발표자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아르파이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기획이 된 것 같고, 엄청난 그 연구비가 쏟아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좋은 성공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그 우리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 우리나라 이게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리고 심사평가원에 자신의 의료 진료한 내역을 그 병원이 그 보험 청구사항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보나 심평원이 저런 그 타임 시리즈의 진료 내역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검진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 쪽이랑 진료 데이터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그동안 많이 했고, 그리고 저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고요. 이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 진료 데이터는 질병 발병에 관련된 예측이나 그쵸, 앞으로 향후에 먹을 수 있는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 앞에 저희 그 부스에도 지금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K 디즈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그리고 정신건강 설문 데이터를 이용해서 K 디즈네 서비스를 만들고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체질 분석 서비스와 진료 데이터 기반의 질병 발병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서 자신의 마이 데이터를 저기 시스템에 올리면은 자신의 미래에 발병 가능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격 MBTI 같은 거는 우리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성격 MBTI가 관련돼서 너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다 MBTI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 MBTI라는 관점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서 이 체질 분석하는 것들을 좀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 데이터 기반의 체질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클러스터별로 특징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체질에 따른 건강 목표 설정하고 그 건강 목표 설정한 거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운동 관리나 또는 그 건기식 같은 거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런칭을 해봤고요. 또 하나가 이 진료 기반 데이터 질병 발병 예측 서비스에서 이 디지즈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질병이 B라는 질병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관관계가 좀 있는데요. 어떤 한 질병에서 어떤 다른 질병으로 갈 때 이게 코잘리티고, 그리고 뎁스에서 몇 배로 많이 가,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3.3배 더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어떤 질병에서 어떤 질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저런 것들을 사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니까 다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질병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 재밌는 형태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 산부인과 질환들이 많고 오른쪽 빨간 거에는 젊은 친구들인데 그 유병률이 그렇죠. 그 이분하게 있는 거고, 그런 질병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그 만성 질환으로 가고 있는 저런 형태 클러스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옆에 있는 체질 분석하는 거하고 저기 그 어제 크립토랩이라는 회사랑 유레카라는 서비스를 저희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아래 이렇게 전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동영상이 좀 있는데 저런 그 어떤 그 질병 네트워크에서 저런 노드를 하나 찍으면은 그 질병이 향후에 어떤 질병으로 간다. 그거를 이제 눈으로 다 보실 수 있고, 저 시스템 위에다가 실제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올리면은 향후에 네가 어느 질병으로 갈 수 있다. 그걸 다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 같은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냈고요. 그래서 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험 상품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험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 건기식 추천하는 거 이미 저희들이 기술 이전까지 한번 해서 건기식 추천하는 건 이미 기술 이전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들은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도 아까 얘기했지만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좀 뎁스 있는 데이터고, 그 공공의료 데이터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좀 얄팍한 데이터이긴 한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그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병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라는 건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거의 저희가 유일할 거고요. 여기에 마이 데이터 적용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영암화 이런 것도 이제 적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뭐 사업화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과연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슈퍼 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릴 것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지만 하였지만은 태반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한 일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아픈 것이 일상의 시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 앱을 사용한다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고, 그리고 건강한 논혈동 꿈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이제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노년이 생기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도 한 20, 30년 지나면 분명히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될 거고,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에는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기술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0년 전에도 이제 막 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막 시작이래요. 왜 이게 언제가 계속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무고한 우리 인류 역사상 아마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디지털 헬스케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일순간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 분야가 슈퍼앱이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빨리 선점하느냐, 이거가 가장 핵심일 거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AI 로봇 기술이 이제 결합돼서 이제는 보니까 그 사람이랑 여러분들 아마 옆에 지금 제 옆에 이제 저를 그 서포트하기 위한 로봇들을 하나씩 이제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허황된 생각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안에 다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다닐 겁니다. 집에 가정용 돌봄 로봇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건강을 돌보는 인간, 저 호모헬스쿠스, 우리 인간이 이 건강을 추구하는 인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만간 도래할 거고, 그 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붐을 이룰 거고, 이 상황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슈퍼앱을 누군가가 빠르게 선점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들의 미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